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젊은 소방관의 장례가 경북도청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연결식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에 붙일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띄우기로 배수의 진을 친 국민의힘은 지도부 책임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신호지만 농산물값이 여전히 강세인 데다 국제 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여전히 흐름은 불안합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아내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죄 확신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호주와 대결합니다. 16강 승리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 훈련을 이어온 대표팀은 빠른 스피드로 선제골을 노린다는 전략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경북 문경 육가공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두 젊은 소방관을 애도하기 위해 경북도청장으로 장례가 치러집니다. 경북도는 고인들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문경시의 문경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고인들의 고향인 경북 구미 상주소방서를 비롯해 문경소방서, 경북도청 동락관 등 4곳에는 오늘부터 5일까지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로 예정됐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조대의 자원에 일해왔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한 영웅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27살 김수강 소방장과 35살 박수은 소방교. 김 소방장은 2019년 공개 경쟁 채용으로 임용해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 어렵기로 소문이 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뒤 구조대에 자원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박 소방교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마음가짐으로 2022년 구조 분야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순직한 두 소방관 모두 훈련에 적극적이었고 재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구조활동에 임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신장도 큰 우리 김대원 같은 경우에도 모범이 되고 시범도 아주 잘 보이는 다 훌륭한 대원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들이 근무하던 문경 소방서에는 근조 현수막이 내걸린 채 적막감만 가득합니다. 함께 근무해온 소방관들은 불길에서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비통한 심정 속에 말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연기가 배연이 안 되니까 그게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게 어떻게? 생명이죠.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가족들의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직하신 분들이 고귀한 희생인데 그걸 우리 국민들께서도 늘 기억에 남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추가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두 소방관을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일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은 내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최고의 예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동감식에는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이 차례로 참여해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는 민간 건축구조기술사와 소방대원들이 불이 난 공장의 현장 감식이 가능한지 구조물 안전 점검 등을 벌였습니다.
절기상 입춘을 이틀 앞두고 강원 영동 지역에는 또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불편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산과 바닷가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강원도 강릉 소금강 일대. 농사용 트랙터는 눈이 쌓인 마을길을 뚫고 주민들도 집 앞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시골에서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게 거의 큰 일입니다. 농사일은 없지만은 눈 치우는 게 또 일입니다. 10여일 만에 또다시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곳 강원 영동 지역은 완연한 한겨울 풍경입니다. 굽이치는 백두대간은 순백의 눈 세상으로 변했고 구름과 안개는 운치를 더합니다. 나뭇가지에는 탐스러운 눈꽃이 송이송이 매달렸습니다. 소복이 눈이 쌓인 바위와 그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은 한 폭에 수묵합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바닷가 백사장도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관광객들은 눈밭에 발자국을 남기며 겨울 해변 정취를 마음껏 즐깁니다. 모래사장에 하얀 눈이 덮여가지고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고성 거진 해안도로 등은 통제됐고 눈길 교통사고도 1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교통불편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 눈은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은 6년 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발생한 다소 민감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려 합니다. 신입생 동기 간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측은 성폭력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경찰 수사는 없었고 전문기관 CCTV 화면 분석 결과도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도망치듯 입대해야 했던 남학생은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5살 박모 씨. 지난 2018년 대학 신입생이던 당시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전 9시 술에 취한 박 씨가 대학 건물 복도에서 동기 여학생의 목을 감싸는 이른바 헤드록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갔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전날 개강총회에서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던 상황.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은 박 씨는 반박하지 못했고 대학 측은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16초 길이 당시 CCTV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오가는 복도 우측 통로에서 여학생이 박 씨를 끌고 나옵니다. 통로를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더니 장난치듯 실랑이를 벌입니다. 박 씨가 다시 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통로 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학생이 말리고 이 과정에서 여학생 얼굴을 손으로 밀치더니 팔을 붙잡아 통로 안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40초 뒤 두 학생은 통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박 씨를 여학생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대학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학생이 신고자였는데 당시 박 씨가 통로 안쪽 남자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 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다는 겁니다.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박 씨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을 밀친 행위가 폭행일 수는 있어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부분이 성추행인지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된 건지, 어떤 걸 성추행이라고 말하는 건지. 법영상 분석연구소 감정 결과는 어떨까? 여학생은 7회, 남학생은 2회 신체 접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인물이 한정된 공간에서 9회 이상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가 식별돼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보호 차원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 박 씨 성폭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담당 교수에게 성추행 판단 이유를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학교 측의 제안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박 씨.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힌 뒤 도망치듯 입대를 해야 했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얘기만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강간범이 돼 있고 가해자가 돼 있고
그런 게 억울하죠. YTN 홍석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단 뒤 도망치듯 입대했던 남학생은 전역 후에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거 사건 발생 당시 교수가 내민 확약서가 문제였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사건 발생 직후 박 씨는 서둘러 입대했습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였던 교수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기 때문 이를 받아들여 휴학계를 냈는데 또 다른 서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3년간 복학하지 않는다는 확약서였습니다. 어차피 군대는 저도 가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간단한 걸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 저도 이제 지쳐가지고 휴학계를 낸 거였거든요.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박 씨는 확약서에 직접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확약서가 작성됐고 문제가 된 성추행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전역 후인 2020년 2학기 휴학 2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대학도 복학을 받아줬고 이후 문제 없이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진 건 복학 1년 후 박 씨가 단과대 학생회장에 출마하면서부터 성추행범 꼬리표가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뒤늦게 학교 측은 확약서에 적힌 3년 휴학 조건을 박 씨가 이행하지 않았고 학생회장 선거 공청회에서 성폭력 행위를 부인한 건 2차 가해라며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벌였지만 성추행 여부가 아닌 확약서 이행 여부만을 따진 재판은 학교 측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학 측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을 통해 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더는 답변이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무기정학으로 쫓겨난 박 씨는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처지. 경찰 조사 한 번 없이 찍혀버린 성추행 범죄자 낙인에 박 씨 가족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폭력범에 그냥 이렇게 떼쓰는 건지 정말 억울함이 있는지 CCTV 영상 꼭 좀 한번 봐주세요. YTN 지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합참이 전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부분이 포착이 됐다. 이런 소식이 합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11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최근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로 내리고 지상 부지를 개발하는 이른바 철도 지하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 정작 재원 마련 방안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국민의힘이 비슷한 정책을 공약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이 대표도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철도 때문에 사실 제일 문제가 편의성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 도심을 갈라버리잖아요. 넘어 달릴 수도 있고. 철로를 지하로 내려 분진과 소음 피해를 줄이고 지상부지에 주거 복합단지 등을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대전, 호남 등 광역철도망과 GTX 예정 구간 등 지하화 범위도 전국으로 넓혔는데 여당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 이슈를 띄워 총선 표심을 자극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여야 모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간 자본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인데 그 자체에서도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주택이 생길 수 있고 공원이 생길 수 있고 상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분을 민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별도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건설업계 위기설까지 불거진 현재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민간 투자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길이 적지 않습니다.
상판 부지가 비싸게 매각되고 그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이 후끈해져야 굴러가는 민자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 범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흐지부지 돼가던 수도권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 이른바 메가시티론 논의에도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법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김포 그리고 구리, 하남시의 법안을 저희가 이미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사탕 발림 거짓말이라고 맹비난했지만 수도권 여론 추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린 4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각종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듣기엔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없다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양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눈치 싸움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내 기여도 심사에 직접 들어가면서 한동훈 표 공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오늘 아침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엄청난 충돌을 예견했습니다. 윤 리스트와 한 리스트는 싱크로율이 50%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선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 네. 한동훈 주도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냐. 네. 요 문제라는 측면에서는 그 질문이에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보는데 예.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아마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윤심 한심 충돌. 저는 윤 리스트와 환 리스트가 싱크로율이 5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역 의원 지역은 아니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손들어준 분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윤 리스트와 한 리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싱크로율이 별로예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안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갈등 국면을 계기로 이미 상당히 독립된 당이 됐다며 한동훈 대세로는 거스르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밖에서 볼 때 충돌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계기로 해서 많이 우리 국민의힘이 독립됐다 이렇게 당정 분리가 좀 이루어졌다고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결연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그 1월 초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공천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지금 채점에도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실은 거의 채점으로 다 평가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보고 면접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어렵다. 민주당에선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현주 전 의원 측이 먼저 복당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는데요. 이현주 전 의원은 오늘 아침 제안은 민주당 쪽에서 왔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복당을 고심하는 지점에 대해선 정작 들어가서 역할이 없으면 부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복당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제 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진이 그쪽에서 네. 먼저 이 의원이 뭐 제안하셨다 이런 인터뷰들도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좀 문제 제기하면서 탈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설사 복당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특히 제가 가서 큰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기여를 못한다면 그러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부터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서운숙 최고위원은 시기가 미묘하다며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복당을 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미묘하죠.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에 탈당하셨던 분이 복당의 절차를 밟는 과정들이
되게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이현주 의원처럼 뭐 국민의힘도 탈당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던 분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했을 때는 저거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은 조금 세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알려지는 과정에서의 약간 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이런 과정들이 무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한 이 복당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 입장을 정한 뒤에 진행하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핵심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원 투표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겠다고 해서 그 사무처에서 그 시스템을 좀 점검해라 한 것이 좀 과도하게 나간 거고요.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복수안을 1안과 2안을 선택해달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당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일 뿐이지. 저는 민주당 갈 거 그랬어요.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본인들 공약 아니었던가요? 핵심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권역별이라는 거 붙이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한 처리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골목 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 사업자는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지만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안 협상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당내 중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미 시행된 법안을 다시 멈춘다는 게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안 정도면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는 게 가능하다 싶어서 의총을 소집했지만 이 같은 의견이 우세해 협상이 불발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당 제안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이나 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72번째 생일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생신 축하드린다며 안부를 물은 뒤 회고록과 북콘서트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의 진심을 잊고 재임 중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맞아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두고 불교계 일각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 세트는 백일주와 유자청, 잣과 소고기 육포였는데요. 불교계에서는 소고기 육포와 전통주인 백일주를 빼고 대신에 아카시아 꿀과 표고채를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물 포장지였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 작품이 포장지에 그려져 있었는데 십자가와 묵주를 든 여인, 교회, 성당 등 개신교와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문구가 담긴 한센인 환자의 기도문도 함께 봉동돼 있었는데요. 불교계 일각에선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일자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특정 종교를 옹호 배척하거나 또 편향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교계에 보낸 이 선물을 회수해서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상무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은 조계종을 직접 찾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만나 결례를 용서해달라고 말했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도 빠르게 해명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장과 직원들이 신생아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대 때문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가짜 소견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입을 맞추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하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병원 직원들이 숨기려 한 신생아 학대 사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부산 사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21년 2월입니다. 태어난 지 19일밖에 안 된 신생아 귀가 찢어져 다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인 간호조무사는 태지, 그러니까 출산으로 생긴 흔적을 면봉으로 닦아대다가 실수로 다치게 했다고 산모에게 말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이 간호조무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산부인과 직원들이 수상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 직원들이 학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이 열리면서 함께 근무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당직 의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발견됐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검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통해 직원들이 아동학대가 없다는 취지로 입을 맞추고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번복을 하고 간호조무사나 그 증인으로 소환됐던 사람들이 다 가해자 측 변호사가 있는 로펌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안부터 저희는 이상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아이가 보채인 사실을 숨기려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했고 아동학대 사건의 핵심 증거인 혈흔이 묻은 베네 쪼고리와 면봉을 몰래 폐기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면봉 때문에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허위 소견서를 작성해서 증거로 냈고 법정에 증인 출석하기 전에도 면봉 때문에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말을 맞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병원장부터 의사, 간호사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학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은폐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정부장과 소간호소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2022년 신생아를 떨어뜨려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아 관계자들이 금고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입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술까지 마시게 한 목사들에게 내려진 1심 재판도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2명에 각각 내려진 징역 4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목사가 피해 학생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데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2.8% 올라 반년 만에 3%대에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동 지역 불안 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하여 1월에는 2자릿수 증가하는 등 지표상 경기 회복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소비는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커서 아직 체감할 수 있는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 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입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가가 높다 보니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보험 상품별 유불리를 따져 가입 시기를 골라야 합니다. 이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만큼 체감 물가는 매섭습니다. 고물가로 팍팍해진 생계에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도 부담될 정도입니다. 생활비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료에도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니까 부담되는 면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런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앞으로 가입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책정에 참고하는 경험 생명표가 5년 만에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남자 평균 수명은 86.3세로 5년 전보다 2.8세 늘었습니다. 여성은 2.2세 늘어나 처음 90세를 넘겼습니다.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연금처럼 생존을 보장하는 연금 보험료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줄어들고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인상될 여지가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5년 전에도 수명이 길어지면서 종신보험은 4% 가까이 인하됐습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달리 책정한 새 보험 상품은 오는 4월부터 출시됩니다. 이에 종신보험은 4월 이후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 가입자들은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때 환급금을 적게 받는 듯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무턱대고 해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약 5만 7천 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 결과 올해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 8천여 원으로 대형마트 35만 5천 원 정도보다 약 5만 7천 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필수 의료, 특히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그 핵심으로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문제점은 없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 필수 의사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정부가 제안한 지역 필수 의사제는 쉽게 말해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와 정부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대학과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지역의 필수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 필수 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 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역 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 필수 의사제는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런데 지역의 의사를 유인하는 정책만으로 지역 의료가 개선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정부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억 원대 연봉에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클지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 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공공의대와 지역 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 필수 의사제의 계약 내용을 정밀하게 구성할 방침인데, 결국 지원 규모와 더불어 지자체와 의대의 협조로 의사 인력을 끌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 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의대의 경우 늘어난 정원을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하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할당해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인재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의대 증원 문제도 민감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어제 민생토론회에서는 정확한 증원 규모가 발표되진 않았죠? 네,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2035년에는 의사 15,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당장 4자릿수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0년 뒤에 의사로 배출돼야 하는 숫자가 15,000명이라는 건 당장 내년부터 의대생을 한 해 2,000명 안팎으로 늘려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증원 가능 숫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정부와 의료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해를 넘기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의대 증원 확대 규모는 설 연휴 전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 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증원 반대를 의식한 듯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해 실행해 갈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5,000원가량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서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공포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4,000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9만 6천 세대 보험료도 월 평균 2만 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로 암에 걸리는 환자가 오는 2050년까지 재작년 대비 77% 증가한 3,500만 건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를 발표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흡연과 음주, 비만, 대기오염 등 암 위험 요인에 더 많은 사람이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규 암 발병은 선진국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is a devastating security breach that was leaked out of the Pentagon. The most highly classified documents of the war. 7,000 pages detailing how the White House... What will happen if we don't publish it? We will lose. The country will lose.
전쟁은 강력한 선동과 선전을 응원한다. There shall be neither victors nor vanquished among us, but only equals in the partnership of peace. America's leadership and prestige depend but on how we use our power in the interest of world peace.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 knows, will never start a war. We are not about to send American boys 9,000 or 10,000 miles away from home. 뉴욕 타임스를 바라던 미국인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역사를 담은 1급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던 미국 정부가 이권을 차지하려 일으킨 전쟁이며 이길 수도 없는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니 국민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문서 유출 사실을 한 닉슨 대통령은 뉴욕타임스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제소했고 타임스는 1심에서 보도 정지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스에 대한 보도 정지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베트남전 비밀을 추가 폭로했다. 이 문서를 처음 유출한 데니얼 엘스버그는 징역 115년형을 구형받았으나 미연방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흘 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도 언론 자유가 인정된 판결을 받았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볼에 닿는 공기가 부드럽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기온이 예년 수준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이 서울에선 공기도 다시 깨끗해진 만큼 야외 활동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서쪽 곳곳에는 여전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지가 잔류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수도권과 충남 또 전북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당분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이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만큼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종일 날씨는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6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해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